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닷새 일정의 유럽 순방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해 동맹과 파트너들의 협력을 결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는 유감을 표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과는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 문제를 다루면서 외교를 통한 이란의 협상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 참석 등을 위해 이탈리아와 영국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2일 4차례의 공개 연설에 나섰습니다. 산림과 토지 사용 행동 행사에서는 전 세계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연 9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모토인 Build Back Better, 더 나은 재건을 딴 더 나은 세계 재건 B3W 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주주의와 투명한 인프라 건설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Transparency is critically important. Democracy is still the best way for delivering results.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개별적인 대외 현안으로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 문제를 다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로마에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동하며 외교를 통한 이란 핵 문제 해결과 이란의 협상 복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came together to reiterate our shared belief that diplomacy is the best way to prevent Iran from gaining a nuclear weapon, and we discussed how best to encourage Iran to resume serious good faith negotiations.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백신 보급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세계 공급망 안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 중립 목표 시한을 2050년으로 명시하지 못한 데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를 지적했습니다. Disappointment relates to the fact that Russia and including not only Russia but China basically didn't show up in terms of any commitments to deal with climate change. And there's a reason why people should be disappointed in that. I found it disappointing myself. 취임 직후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행정명령에 서명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기후총회 첫 연설에서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협약 탈퇴를 대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서명국인 북한도 이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최일 대사는 이래 각국 정상들의 연설이 진행된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한국 언론들은 최 대사가 미국이나 한국 측과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의 일환인 국경 봉쇄 조치는 성공적이라면서 지금까지 북한은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의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달 27일 유엔 총회 4위원회 회의 당시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관 측이 앞선 김성 북한 대사의 이스라엘 비판 발언에 반박하며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핑계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이는 내정 간섭으로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북한의 코로나 관련 조치를 비난할 권리가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성 대사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토 문제를 지적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의 인권과 그 영토에 영향을 주는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군사행동 중단을 거론하면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유린을 하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논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관 측은 북한 대사가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뻔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핑계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김 대사에게 자국민에게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하고, 북한은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의 민주주의 수호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권의 인권 유린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기업과 관계자들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 약 96만 달러에 대해 물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통신기업 GTE와 북한 사이의 거래를 주선한 혐의를 받았는데 해당 업체는 물론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도 몰수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일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등의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위반자금 몰수를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통신기업 G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당시 이 업체가 중간에서 자금을 거래했다는 미국 연방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라이어 인터내셔널의 자금 42만 9,900달러와 이 업체의 대표인 탕신의 미국 투자 이민 예치금 50만 1,771달러, 그리고 탕신과 남편 리시춘의 예치금 2만 4,209달러 등 총 95만 5,880달러에 대해 미국 정부에 몰수를 명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 즉 미국 연방검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궐석 판결 형식으로 내려졌습니다.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 라이어 인터내셔널 등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지적하면서 문제의 자금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라이어 인터내셔널은 북한의 조선 최신 회사를 대신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9차례에 걸쳐 미화 776만 달러를 GTE에 송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 기관인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하고 또 북한에서 받은 돈을 GTE로 전달할 때도 미국의 금융망을 이용하면서 여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습니다. 중국 기업과 중국인의 자산이 미국 정부에 몰수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라이어 인터내셔널의 자금과 탕신 등의 개인 자산은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미국계 은행에 예치돼 있었고 탕신 부부의 미국 투자 이민 비용 약 50만 달러도 미국 내 투자처로 이미 넘어오면서 검찰이 차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 자산 몰수와 관련해 미국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또 다른 소득이 없었고 따라서 문제의 자산이 대북 제재 위반을 통한 수익금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북한의 불법 행위 근절의 도구의 하나로 법무부의 조치가 활용되고 있다고 확인했는데 실제로 대북 제재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조치는 최근 들어 두드러지는 조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The big change is the shift from the counterterrorism work to the nation-state threat. And that's where the bulk of the work is today. And when I say nation-state threat, really I mean 4 countries that occupy China, North Korea, Iran, and Russia. 미국 법원에는 대북 제재 위반 자금과 관련한 다른 소송 3건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3월 북한의 가상화폐 계좌 113개에 대해 지난해 8월에는 또 다른 280개 계좌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국적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 3곳의 대북 제재 위반 자금 237만 달러에 대해서도 몰수 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3건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 몰수 소송들은 모두 공식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여서 법원의 최종 궐석 판결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 공군이 GPS 유도 폭탄 성능 개선을 위한 필요 장비를 국외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GPS 유도 폭탄은 지휘 통제소와 벙커를 비롯해 북한의 군사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고 파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GPS 유도 폭탄 기능 향상은 어떤 목표물도 파괴해 북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머물 가능성이 있는 지휘 통제소와 벙커 등 모든 종류의 목표물에 대해 GPS 유도 폭탄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GPS 유도 폭탄 성능 개선은 한국, 특히 한국 공군의 군사적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센터 소장은 정확도가 높은 GPS 유도 폭탄의 장점 중 하나는 외국에 있는 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이라면서 일반적으로 2,000파운드, 약 900kg에 불과한 GPS 유도 폭탄의 경우 목표물을 정확히 파괴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며 부수적인 피해 위험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방위사업청은 1일 화상회의를 통해 공군의 GPS 유도 폭탄의 관통 성능과 정밀 유도를 높이는 등 성능 개선이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구매를 결정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내년에 위성 로켓 발사와 신형 무기 시험 등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일 발표한 북한 국방발전 전람회 개최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내년 2월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4월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아 위성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내년 5월 위성 로켓인 누리호 2차 발사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에 대한 대응 성격의 발사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위성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판하면 이를 이중 기준으로 비난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마찬가지로 지난달 국방무기 전람회에서 선보인 신형 무기들에 대한 시험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람회에는 전시했지만 아직 발사하지 않은 신형 전략 무기들을 정세와 조건에 따라 내년에 대거 시험 발사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